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장으로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자본시장을 빨리 선진화시켜서 외국 투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 플러스 국장을 떠나는 그 투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 성향을 좀 높여준다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는 그런 조치들도 같이 좀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정말 이거 할까? 계속 그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 코스피 5천 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속도 같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폴리틱스라는 코너로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글쎄요, 정쟁이라든지 그냥 공허한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건강한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지향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기획한 코너죠. 더 폴리틱스. 오늘은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희 3프로TV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금방 3,000포인트 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재차 그거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도 했고요. 저는 농담이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는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가만히 있어도 5,000포인트 시대를 열 거라는 그때 당시로만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은 그런 시장 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벌써 3,000포인트가 정말 목전에 있죠.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또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코스피 5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 지역구의 김현정 위원을 모시고 정말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한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얘기와 함께, 또 이렇게 가려면 금융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많죠. 그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정 의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한참 바쁘시겠어요. 예. 일단 야당에서 여당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대통령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3천 간다. 워낙 그전에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복귀할 거다. 그리고 5천 시대 분명히 임기 중에 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대통령의 어떤 선거적인 측면에서의 전략과 공약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내에 실제로 그런 공감대가 정말 의원들 사이에 있는 건지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가능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예시로 PBR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PBR이라는 게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예. 그게 장부 가치, 기업의 그렇죠.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었느냐 고평가되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만약에 장부 가치가 1,000억이다. 네. 그러면 PBR 1이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건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참 밑이라는 0.8이죠 평균. 예. 평균 0.8인데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에 들어와 있는 그 나라들의 그 PBR은 평균 2.2에서 2.8이에요. 예. 그 태국 같은 경우에도 1.6입니다. 태국이? 예. 그럼 예. 우리나라보다 2배 높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2,800포인트 좀 넘었으니까 네. 곱하기 2만 하더라도 5,600포인트여야지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네. 지금도 기업의 가치는 이미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서 그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평가의 원인들만 제거해 주면 예. 지금도 5,600포인트는 가야지 맞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거 얘기가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그 시나리오인 거죠. 하기야 기업들 내용 몇 면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일부를 제외해 놓고 보면 이런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질적인 어떤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하면 세계 13위이고요. 예. 상장 기업 수로 따지면 8위, 세계 8위의 그 예. 자본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에 시가총액이 6.2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예. 그래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룩한 그런 나라인데 예. 그 기간 동안에 주가 지수의 증가율은 예. 3배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예. 세계가- 20년 동안에. 예, 3배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시가총액이 6.9배가 이제 증가를 했고 실제로 주가 지수도 6.6배가 상승했다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네. 네, 비슷하게 네.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중가율을 반영해 가지고 그 이론상 적정한 코스피 지수를 산정해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4,200포인트에서 4,300포인트에 달한다고 추산된다. 예. 이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추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4,200에서 4,3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2,8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를 이제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예. 그것의 가장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이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예. MSCI라는 그 선진국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그런 문제 예.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주주 환원율 배당 예. 같은 걸 높여준다든지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관련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공약을 좀 하셨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뭐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예. 뭐 불공정 거래. 예,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단하는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쪼개기 상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모회사의 신주를 매수 청구권을 네. 부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통해서 이제 뒷받침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5천 시대 주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자 이런 거죠.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당내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위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랑 같이 논의하면서 네. 그걸 완성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이 여러 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이게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이런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뭐 한 5, 600만 하다가 지금 한 1,400, 1,500만 한다고 하니까 언젠가마다 정치권에서 러브콜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사실 지난 정권도 그렇고 선거 때만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선거 기간에 코스피 5천 시대 위원회라는 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한다는 그 위원회가 있었고 거기 이제 중요한 멤버로서 활동을 하셨고, 네. 근데 그러고 이제 선거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통상은 이건 개별 그 소위나 뭐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특위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난번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예. 그거보다 좀 더 보강한 내용으로 강화된 내용으로 상법 개정을 본회의 상정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 뭐 이렇게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 논의, 그러니까 공론화 작업 그걸 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좀 의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예. 그 시기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했지만 그 이번 주 적어도 그 6월달 안에는 예. 반드시 상정시켜 가지고 저희가 본회의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다 통과했고, 네. 근데 본회의 가서 통과시키면 상법 개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수정된 내용은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예.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미 법사위에서 한번 통과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법사위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예.
법사위랑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목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니까 예. 이번 주 12일 날은 본회의가 연기가 됐거든요. 예. 다음 주 그 목요일 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가지고 네. 아까도 법사위원님들하고 그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당선되자마자 2, 3주 예. 안에 상법 개정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할 것이다라고 그렇군요.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전망으로는 네. 19일 혹은 26일까지는 아마 네. 상법 개정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감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목 놓아 외치고 주장했던 바인데 어쨌든 정부 출범 한 달 내로 그 공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께서 얘기를 해 주시네요. 부디 그렇게 좀 잘 진행이 되기를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상법이 더 강화됐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개정된 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 더 강화된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법의 개정의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되는 그게 예. 이제 기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사회이사가 독립이사로 예. 명칭이 바뀌고요. 예. 사회이사의 선임 비율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예. 강화됩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기존에는 1명이었거든요. 예. 2명으로 이제 늘리는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총 의무화가 있고 집중투표제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네. 자산 2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집중투표제가 있는데 그것이 정관으로 배제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없애는 없게. 의무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을 이제 선출할 때 보면 3%를 있지 않습니까? 예. 3% 이상의 의결권이 제한이 되어 제한되죠. 있는데 이 3%의 의결권 제한에서는 그 지배주주의 3%만 해당됐었는데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3% 이렇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한다. 가족 예를 들어 가족 그러니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차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편법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가족들이 뭐 3%씩 4명이 갖고 있으면 12%니까 그렇죠. 이 제도가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이제 차단시키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포함한 그런 내용이니까 상당히 지금 뭐랄까 이렇게 강화된 내용의 상법이죠. 그렇군요. 그 전에는 저희가 거부권 행사돼서 저기 폐기된 그 예. 법안의 내용은 주주의 충실 의무 규정하고 전자주총제도 두 가지만 저희가 넣어갖고 통과시켰었거든요. 나머지 이번에 독립이사라든지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는 집중투표제 이번에 다시 들어간 것이고 또 시행 시기도 네. 전자주총 도입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전자주총 시스템 같은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1년 이후에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들은 즉시. 공포 즉시 시행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의 상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 상법 개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하는 지주 회사들이라든가 맞습니다. 예. 뭐 우선주라든가 네. 그죠? 금융주라든가 맞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네. 아주 그냥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 이상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이후에 대선도 치러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그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된 그 측면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있는데다가 예. 특히 이제 이 자본시장을 선제나 활성화시키게 되면 수혜주로 되는 게 증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주가 자금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예. 증권주도 10% 이상 올랐고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지주사의 주식들이 10% 이상 또 올랐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하나라든지 뭐 삼성물산 이런 등등. CJ 이런 데도 오르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지주사들이 주로 우리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그렇죠. 기업들의 총수들이 많잖아요. 피해가려고 노력했던.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예.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예. 그것이 우호적으로 예. 반영이 돼갖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특정한 회사를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있으니까 비상장 우량 계열사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합병을 하려고 대충 시장에서 저거 합병할 거다. 네, 왜냐하면 네. 3세 승계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시장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게 저또 무슨 꼼수 나오지 않겠어? 근데 상법 개정이 돼버리면 아예 원천적으로 그 꼼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 회사의
주가가 그냥 알아서 올라가 버리는. 투명해지니까 일단은 그 편법적인 지배 구조가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은 이미 MSCI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은 이미 OECD 국가의 표준입니다. 그것이 뭐 우리처럼 상법이나 뭐 이렇게 입법이 아니더라도 표준화되어 있어요. 판례라든지 뭐 또는 뭐 그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표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그 예외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기업에서 일부 기업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유형이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M&A를 한다든지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사들이 얼마든지 회사를 위해서 성관주의 의무 단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소송이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주주한테 피해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지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중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죠.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뭐 그 이사들의 연봉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주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정을 할 때 이사들이 그 주주들한테 피해 줄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생긴 것뿐이지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 법의 취지가 그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송 때문에 뭐 이렇게 상법 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주객에 전도된 논리인 거죠. 그럼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계속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잖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증권 그 집단 소송 그 도입했을 때도요. 집단 소송제 도입하면 소송 남발돼서 큰일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소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뭐 집단 소송 자체가 법 취지를 잘 못 살린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해놔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 새 정부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 혹은 예금 일변도로 돼 있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이나 이 자본시장 쪽으로 물꼬를 터야 된다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생태계가 건강해서 투자자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조치도 상법 개정 외에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자산의 그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7위고 그 금융이 3위거든요. 선진국이랑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투기적인 영역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리고 거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시장. 이미 오히려 그 부동산 시장 때문에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더 커지는 그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자본시장 이쪽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서 기업도 또 투자를 더 활성화되고 경제도 선순환되고 또 그것이 그 내수 진작으로 또 이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는 것인데 부동산 쪽은 그냥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자본시장에 선진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하면은 뭔가 주식 투자했다가는 뭔가 주가 조작 또는 물적 분할 이런 거로 뒤통수를 맞을 것 같다라는 불길한 생각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2019년도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600만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2023년 말에 예. 1,4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불과 4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어요. 예, 800만 명이 늘었어요. 800만 명이. 그런데 같은 기간에 예. 우리나라에서의 그 미장, 국장 미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미장으로 11조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예. 2023년도 같은 기간 4년 이후에 예. 115조로 늘어났습니다. 10배가. 그만큼 이제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장으로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이거를 자본시장을 빨리 선진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미국으로 갔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들 다시 국내로 투자될 수 돌아오거나 있도록 아니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또 그들의 그렇죠. 돈을 갖고 들어오게 해야죠. 외국 투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 플러스 나간 저 국장을 떠나는 그 투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데 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배당 성향을 좀 높여준다든지 또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는 그런 조치들도 같이 좀 뒤따라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정책 당국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예. 시장은 그 정말 이거 할까 이런 그 뭔가 계속 그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계속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천명을 한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당에서도 예. 그걸 입법적인 조치로 뒷받침하는 것들을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 코스피 5천 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속도 같아요. 빨리빨리 할 것들을 상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네. 빠른 시일 안에 자본시장법도 개정하고 이런 것들을 후속 조치들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건강한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고 결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펀딩 코스트를 낮추고 해야지 우리 기업들이 건강해지고 네. 더 글로벌 기업이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께서 나오셨을 때도 제가 아주 줄기차게 말씀드린 게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겠죠. 왜 여기만 특혜를 줘야 되냐. 그런데 이게 너무 후진적이고 글로벌 스탠드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라든가 네. 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자 소득세율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인 이자 여기에 대한 소득세율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그 결과물인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좀 차등 적용해야 된다. 네. 이 말씀도 드렸고 네. 그래서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고 시장에 그런 기대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법안이 지금 저 발의된 법안도 있고요. 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는 넣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인식은 많이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네. 그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에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얻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네. 자본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은 그건 혜택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더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그 관점이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종합과세 2천만 원이라는 게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존치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 좀 시대적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자산 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네. 사실 그 분리과세 부분에 대한 허들, 그죠? 종합과세에 대한 그 기준점을 2천만 원으로 너무 장기간에 유지했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차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상법 개정을 한다니까 나 상폐할랜다. 그런 기업이 몇 개 나왔어요. 네? 아니 상폐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아니 PBR 기준으로 북밸류보다도 0.2, 0.3에 거래되고 있는 회사는 사실 이론적으로 상장회사로서 존재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매수청권 발동해가지고 다 공개 매수해가지고 그죠?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비상장 회사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좋은 회사들 중에 그런 법 취지에 난 반대한다. 그래서 자진상편한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좀 러시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 제도가 그러면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상폐를 해야 될 만큼 본인들이 그런 뭐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규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량회사들이 상폐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그 주가지수 5천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그 지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수를 떠받드는 질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법 같은 경우는 그 질서를 만드는 주춧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상폐 이것 때문에 상폐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시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예, 그건 오히려 시장에서 오히려 뭐 나쁘게 볼 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증시가 답보 상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신규 상장은 이어지는데 퇴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상장이 되면 물론 이제 그 상폐 절차를 거쳤던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 그거 한번 당해봐라. 그거 진짜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체 시장을 위해서라면 사실 상장은 좀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격을 못 갖춘 상장 유지 요건을 못 갖춘 기업들의 과감한 증시 퇴출이 일어나야 세피가 수혈되면서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사실상 그게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지주사의 주가가 계속 이제 폭등하고 있다. 그 예를 든 이유가 이런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업들을 보면, 저희가 지난해 보니까 14개 기업이 이렇게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 대부분이 그분들이요, 정부에서 그 시행했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쓰지도 않고 그런 건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그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했던 전력이 있는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하는 거에 대한 허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자본시장이 투명해지고 기업이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거 안 하면은 오히려 주가가 더 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좋을 것이다라고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그 자진 상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들 아직 못 버리고 있다라는 거에 반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공약이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에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외 자금이 장기 자금이 들어오고 우량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 증시의 기반이 튼튼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금투협회 방문했을 때 리서치 센터장들 앞에서 공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정부의 어떤 부처 장관들 이렇게 다 입각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번 달에 그 워치리스트 국가들을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대상국.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실제로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이제 내년 정도에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현재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그 충족되었을 때 워치리스트에 포함시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거기에 그 모든 걸 충족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것을 충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 6월달에 그 워치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제 포함되는 거를 포함을 목표로 해갖고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반응하는 것은 뭐 똑같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MSCI에 저희가 신흥국 지수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그 자체로 한 75조 정도의 순유입 효과가 있어요.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에 투자할 그런 것이 75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증시의 체력이 강해지는 거니까 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MSCI의 그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 중에 뭐
공매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3월달에 다 재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족을 시켰는데 하나 걸리는 게 외환시장. 외환시장을 네, 24시간 뭐 개방. 개방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코스피 우리를 코스피 200 그걸 활용한 뭐 파생 상품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제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충분히 편입이 가능하고 또 대통령께서 편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취사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외환시장의 어떤 완전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란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래도 괜찮나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또 요즘 들어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굉장히 확실히 보이는 국면이니까 사실 우리 외환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하히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이게 비상하다. 비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총리 지명된 김인석 그 총리 지명자도 IMF하고 흡사하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면에서 그저 계속 그냥 금융 플레이, 주식시장, 겉으로 드러난 지수, 상승률 이런 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의 펀더멘탈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잘 조화롭게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경제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시급하게 비상경제 점검 TF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행정명령으로 1호 행정명령이었죠. 그걸 해서 이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마중물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좀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AI 100조 시대도 공약을 하신 것도 있고 AI라든지 에너지 전환 등을 선도할 이제 그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그 키우고 또 이제 수도권하고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 벤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 모두의 성장 그리고 공정한 성장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는 그 이제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경제 성장을 회복과 성장을 하는 그런 그 해법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내적으로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자영업,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글로벌 경제도 안 좋은 데다가 우리가 사실은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도 하셔야 되고 뭐 추경에 대한 추가 추경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밝힌 바가 있어서 일단 내수 경기를 좀 이렇게 조금 훈훈하게 하는 그 조치들과 함께 아마도 우리 금융시장 내지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뭐 또 정상 외교를 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적인 그런 산업정책하고 이제 저희가 금융정책 이게 이제 그 금융개혁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잘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경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4조 추경을 했었는데 뭐 플러스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20조 정도 추경하면은 그게 한 경제 성장률 하나만 0.2% 정도 성장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 0%대 경제 성장률 전망치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라든지 KDI가 0.8% 전망을 했는데 그 이제 20조 추경하면 1%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고 국제 그 글로벌 IB 투자 은행들의 예상치는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는 0.7이었는데 5월 달에는 1.1로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확장적 재정을 하니까 성장률 전망치가 전부 다 이렇게 모건스탠도 1.0에서 1.1로 올렸고
바클레이스도 0.9에서 1.0으로 이렇게 1%대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상향하고 있는 추세인 네. 것은 국제 시장에서도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실에도 이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접촉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저한테도 한국 새로운 정부가 진짜 의지가 있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의지가 있으면 내가 사겠다. 네. 그리고 이제 눈치 빠른 외국인들 먼저 산 것 같고 네.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의지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메시지 주셔야 되니까 네.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 문의를 할 때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네. 왜 우리가 진짜 이걸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의지 표명을 했고 네. 우리 당에서도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한 거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이제 확고하게 이제 확고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빨리 이제 속도로 예.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개정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주가 조작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 합병 시에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을 지금은 주가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많이 또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두산 바켓과 두산 오보티스 간의 합병 그것도 부산되긴 했지만 그것을 주가뿐만 아니라 주가를 포함한 본질 가치를 종합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적 분할이라는 사실 물적 분할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물적 분할은 미국에서는 아예 물적 분할 자체가 없어서 네. 뭐 상상하기도 없는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뭐 LG 화학 같은 경우죠. LG 화학에서 그렇죠. LG 엔솔 예, 그걸 했을 때 LG 화학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들도 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죠. 예,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법안들은 이미 우리가 제출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제 우리 정무위의 그 정무위 소속이시죠 지금? 예, 자본시장법은 정무위 그 소관인데 예. 정무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그쪽이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상정을 안 해주시나요? 뭐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거부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상법 개정을 그 주장했을 때 정부랑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정부랑 그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법 개정은 기업의 반대로 안 되고 기업에 부담을 주니까 안 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개정하자라고 본인들이 먼저 그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논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도 강하게 그걸 추동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자본시장법은 그냥 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나올 가능성 공산이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늘 얘기했던 것은 자본시장법과 그 상법 개정은 서로 이렇게 같이 해야 될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 개정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은 사실 상장 비상장 가릴 거 없는 우리나라의 상법의 지배를 받은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큰 옷을 새로 입는 거고 그 옷 안에도 뭐 내복도 있고 뭐 그죠? 외투도 있고 양말도 있고 모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특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고는 상장사에 대한 규제는 또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속도감 있게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속도를 여야가 좀 원만히 합의하셔서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확실하네. 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옛날에 갖고 있던 우리 코스피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죠. 저거 저러다 만다 저것도. 그런 불신을 요번만큼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 대변자들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조직이 있어요. 네. 금융위도 있고 또 금감원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거 개편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거 손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 언명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방향?
그 개편에 대한 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던데요. 네, 제가 대표 발의 작년 8월달에 대표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금융위 설치법인데요. 법안 이름은 이제 우리 금융위원회 우리가 금융정책과 이제 금융감독정책이 있는데 네. 그거를 통할하는 곳이 이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이제 거기서 시행을 하는데 네. 그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또 기초가 금융감독원이죠. 그렇죠. 이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죠. 예. 그리고 이제 요 금융위는 이제 공무원 조직인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정책하고 금융감독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산업정책은 진작책이죠. 진흥하는 거죠. 진흥책이고. 예,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이고 감독은 건전성과 이제 그 소비자 보호를 하는 그 정책인데 그 두 개를 금융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산업정책에만 주로 이제 중점을 두고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좀 미진한 측면들이 계속 있었죠. 예.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큰 이제 크고 작은 그런 그 사태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키코 사태라든지 뭐 동양 사태라든지 그 최근에는 뭐 티몬 이메프 사태도 그렇고 ELS 사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돼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그 이제 문제들이 생길 때만 땜빵식으로 뭐 정부에서 막 무슨 그 대책들을 내놨지만 다시 그냥 그때뿐이에요. 지나면 또 똑같은 네. 일이 반복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독 기구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네. 그 주장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못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19대 때부터 이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계속 무산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필요성을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당에서도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법안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무위원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분 계시거든요. 예. 14분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도 형성하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 금융위가 생긴 게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네. MB 정부 때 생겼는데 그 전에는 금감위 체계였어요. 금융위가 없었습니다. 금감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죠. 네. 거기서 일부 또 하고 있었고 그렇죠. 금융위의 금융 정책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금융 감독 정책과 그 감독 그 집행 기능은 금감위와 그렇죠. 금감원에서 하고 있었죠. 예. 그 전에. 근데 이거를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를 그 신설하면서 그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때 비즈니스 프렌들인가 뭐 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2008년도 하면 기억나는 게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예. 근데 금융위기를 닥친 다음에 그 뭐 자본시장의 심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조차도 이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종말을 고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그 규제라든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그 세계적인 그 추세는 그 정부의 개입 이런 것이 필요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때 2008년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선언을 하면서 금융산업진흥이라는 금융산업정책이라는 금융산업진흥이라는 이 목적을 금융위 설치법에 금융위법에 추가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대적인 상황에 역행하게 산업 진흥하는 쪽으로만 더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원래 금융산업 정책은 그 지금 금융위에서 국내의 금융산업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의 금융산업 정책은 또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해외의 금융산업 정책은 기재부에서 그냥 종전대로 같이 하고 네. 그리고 그게 통일성 측면에서도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위는 기재부로 넣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을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와 건정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하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예. 이렇게 쌍봉 체계로 네. 만들어서 나눠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네네.
또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또 하나의 책무가 있죠. 예. 금융 소비자 위원회. 위원회. 예, 금소위. 예. 네. 그러니까 금감이 금소위 체계로 금감원을 재편하자. 예. 이게 이 법안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금감이 밑에는 금감원, 예. 금소위 밑에는 금소원. 금융 소비자 예, 예, 보호원. 금소비자. 이렇게 예. 두면 쌍봉 체계로 이렇게 하면은 건전성 감독을 하는 금감이 소비자 보호라는 금소위 이 예. 체계로 쌍봉 체계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금융 소비자 보호가 금감원 안에 부처로 돼 있어요. 부처로 돼 있는 네, 거죠. 네. 예, 부처로 돼 있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독립적인 그런 독립성이나 뭐 전문성이나 뭐 책임성 이런 면에서는 예.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체계를 바꾸면은 이제 건전성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소비자 보호도 두텁게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뭐 TMF나 뭐 ELS나 뭐 동양 사태, 키코 사태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발생하는 것이 현저하게 줄겠죠. 하기는 금융 감독이라는 게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네. 또 이 규정을 잘 지켰는지 이런 거가 거의 주예요. 네. 물론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 안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볼 때도 그 앞에 가면 계속 피켓팅하고 뭐 예?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절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어떻게 근절이 100%야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보면 대규모 금융 사고들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빈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금융 소비자 보호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네.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특이한 것은 금융감독원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금융위원회 앞에 가서 또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 이유가 바로 금융위원회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금융산업정책에만 치중을 하고 금융감독정책에 대해서는 비중을 작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피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계속 피해자들이 예. 이제 그 최근에 그 있었던 그 TMF 사태 있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티몬 이메프가 이커머스 업자들이잖아요. 예.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라는 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거에 대한 그 규제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커머스 업체들은 피지사를 겸직하고 있어요. 예. 카드 결제 같은 걸 하니까. 그 피지사는 금융업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융산업과 관련된 규제들도 거기에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규제들을 하나도 다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져서 저희가 이제 정무위에서 그 금융위 금감원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금감원에서는 감독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독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애초에 감독할 근거를 만들지 않은 금융위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TMF가 전부 다 그 자본 잠식 상태였거든요. 네. 그럼 자본 잠식 상태면 금융기관이면 당연히 적기시정 조치 같은 조치들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게 거기에 바로 금융위원회의 이 현재 금융위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는 그런 그 금융 이커머스나 산업 정책 쪽에만 포커싱을 해서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적기시정 조치라든지 금융 산업에 네. 해당되는 그런 그 규제들은 다 풀어줘 버리.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이게 사실 우리가 소보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소비자 보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전 국민이 금융 소비자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소비자 보호가 조금 다른 게 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부실하게 되면 이게 누적이 되고 또 큰 이벤트가 생기면 사실 나라의 신인도에도 바로 영향을 주죠. 그럼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금융 소비자들이 일부 손해 보고 그냥 참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형 금융 사고, 금융 스캔들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곧 우리 국가의 신인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개 이게 피켓팅한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차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제도의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산업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거 그 못지않게 건전성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니까 이런 영역들을 한 곳에다 금융이란 한 곳에다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금융 정책 관련된 거는 기재부에서 하고 그리고 금융 감독과 관련된 것들은 저기 금감이 금소 원으로 금소 이로 나눠서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하는 이런 선진국 체제로 이렇게 바꾸자는 것.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그 기존 정부에서 다 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다 못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야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자본시장의 투명성 쪽으로 다 기결이 돼서 국가 신용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데 대한 공약 그리고 관점을 가지시고 조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더 항구적인 자본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서 그런 변화를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자본시장도 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평으로서 우리 자본시장의 변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 스스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은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빛의 혁명을 통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해야 되고 또 이제 자본시장의 그 구조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저는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집권 여당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이렇게 법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죠.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것을 시장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선진화시키는 것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무위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꼭 약속을 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설치를 하신다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냥 비상설 특위니까 그냥 설치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대국민 소통이라던가 제도나 법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그냥 5년의 임기 동안 계속 그냥 추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메아리 없이 계속 외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뭔가 정당한 주장 또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잘 정책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정부는 정말 반응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현정 의원님은 주식 투자 해보셨죠? 그럼요.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한 27년 동안 제가 주식 금융회사 출신이고 금융회사에서 제가 자본시장 이쪽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금투세 디베이트 할 때에도 제가 처음 여는 말을 할 때에도 그 개인 투자자들의 울분을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오늘 한번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금투세 유해팀 팀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랑 이소영 의원하고 금투세 유해팀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부터 선진화 시켜놓고 하자. 네. 지금 그러잖아도 주식이 저평가돼서 국장에서 미장 떠나고 있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금투세마저 도입하면 더 떠난다. 뭐 이런 우려에서 그런 주장들을 펼쳤던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자본시장을 정말로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그 시장으로 만드는 게 예. 제가 사실 정치에 입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또 제가 그리고 또 금융노조 위원장을 오래 해서 또 증권사라든지 또 뭐 그 우리 금투사 예. 이런 쪽이 다 저희 소속이어가지고 현장에서의 그런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정말 제가 실제로 체험한 거의 그렇군요. 유일한 의원이라고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 의지는 제가 정말 강합니다. 그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 나왔을 때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린 게 그러지 마시고 네. 그 세비가 뭐 많은 편인지 작은 편인지 그걸 뭐 논하지 말고 한 100만 원 정도씩 코스피 ETF 같은 거 적립식으로 드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해외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감 있게 투자하지 않겠냐 그런 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장부활 TF랑 그 네. TF 의원들이 퍼포먼스로 전부 네. 다 가서 하자 네. 그렇게 했는데 급한 일들이 막 뭐 다른 일들이 막 터지는 바람에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이소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야 저 한번 다시 얘기해서 네. 이번에 그 코스피 네. 5천 특위 의원들 해가지고 그거 네. 한번 하자고 제가 대통령께서도 뭐 후보 시절에 그걸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투자를 해보셔야 네. 이 정책을 할 때나 이 법안을 바꿀 때도 피부로 느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보고 혹은 또 그걸 또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주식 투자 안 하는 걸 자랑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당부를 드려봤습니다. 자, 삼프로TV는 더 펄리틱스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아니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고 또 필요한 정책적 제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정말 법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지역구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업계 출신으로서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를 주도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특별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김현정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각별한 노력과 또 성과를 당부드리고요. 또 다른 금융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또 출연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